네, 저희는 국내외 시황과 이슈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스튜데이의 이승익 편집국장님 모시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많이 한풀 꺾였어요. 네, 맞습니다. 벌써 입추가 지났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의 수장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나요? 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사태,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네. 사태에 휩쓸려서 네. 말을 뇌물로 줬죠. 네. 유죄로 인정을 받아서 네. 2016년도에 참여연대가 네.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에 검찰은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2017년 2월 그렇게 구속이 됩니다.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고요. 그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2018년 진행됐던 2차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경이 되면서 네. 다시 경영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변에 상당히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네. 또 다음에 2019년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의해 이 부회장이 사건이 다시 2심으로 파기환송이 돼요. 파기환송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2심에서 재판을 다시 꼼꼼히 살펴봐라. 네. 여기에 깔린 이면에는 유죄의 부분들을 왜 무죄로 이렇게 추정을 했느냐, 네. 판결을 내렸느냐라는 상위 대법원의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심으로 파기환송이 되면서 다시 네.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징역을 살게 됐죠.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총 수감이 되어 있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죠? 예, 재수감된 것이 올해 1월 달에 재수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약 한 207일 정도 네. 재수감되면서 좀 징역살이를 했다 그래요. 네. 네.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되는 것이 결정이 되면서 이게 삼성전자 주가에도 이제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사령탑이잖아요. 네. 지금 네.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이제 삼성그룹의 총수 사령탑으로서 네.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경영 공백 기간이 생기면서 주요 경영 판단에 대한 결정들이 상당히 많이 미뤄졌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무리 기업이 이사회고 경영이 투명하다 하더라도 주요 의사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네. 또 네.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주요 결정들이 상당히 미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인수합병 M&A 등에서 상당히 속도를 더디게 냈었는데요. 네. 다만 이번에 가속방으로 풀려나면서 네. 지난 반년간 삼성인 미국 인텔, 네. 대만의 TSMC의 시스템 반도체 네. 수탁 생산 사업에서 네. 다시 정상적인 공격적인 속도를 내면서 반도체 분야에 상당히 많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네. 전망이 되고요. 이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로나 백신 모더나 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 생산을 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모더나를 공급받기로 했던 네. 양이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네, 지금 네. 물량이 부족하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모더나도 국민들에게 공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삼성전자를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역사상 거꾸로 우리가 지난 시간 한번 되돌려 보면 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추락하지가 않았어요. 네. 오히려 더 오르는 예. 양상을 보이기도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기업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시총 1위 삼성전자잖아요. 네. 네. 개인 오너의 1인에 의해서 주가가 좌우될 그런 무게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네. 구속되지 네. 않았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번이 사면이 아니라 좀 가석방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인 경영 활동이 좀 어려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부회장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현안 어떤 걸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반도체 사업이죠. 아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 수탁 생산을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태까지 상당히 많이 추격을 당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의 TSMC라든가 미국의 인텔사에 많이 추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그 투자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외에 삼성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사들이. 그렇죠. 상당히 많은 그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수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이제 임명이 될 전망은 향후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은 네. 8.15 사면이 아니에요. 네. 8.15 가석방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사면도 또 그 안에서는 두 가지 사면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이 있고 네. 일반 사면이 있습니다. 네. 보통 8.15 사면이 일반 사면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면들은 대체적으로 생활범죄 네. 또는 뭐 도로 음주교통 네. 그래갖고 대중적으로 일반인들을 대거 감경해주는 네. 이런 사면을 일반 사면이라고 하고요. 네. 네. 특별 사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누구 한 명을 지명을 해서 이 사람은 최소한 어느 정도 형을 살았기 때문에 네. 나머지 형을 면제해준다. 네. 예를 들면 그 과거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네. 김대중 대통령 때 특별 사면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네.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갑자기 머리가 아찔하네요. 예.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가석방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자기가 징역 수감을 받았던 최종 선고의 약 대체적으로 80% 이상 수감을 하면 네. 이건 법무부 장관의 영으로 네. 결정이 돼요. 법무부 네. 가석방 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네. 네. 이 안에서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논의를 거쳐서 네. 나머지 형을 감경을 해줍니다. 다만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점은 네. 네. 말 그대로 사면은 나머지 형이 아예 다 없어지는 겁니다. 네. 포맷이 돼버리는. 네. 그리고 자신의 권리가 복권이 돼요. 가령 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네. 해외 네. 출장을 갈 수 있는 권리라든가 네.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가석방은 남은 자녀 형기 동안은 계속 법무부에 자기 행선지를 보고를 해야 되고 네. 취업에도 제한이 걸립니다. 네. 출국도 제한이 걸리나요? 맞습니다. 출국도 무조건 제한은 아니라 거의 마땅한 그 내용에 대해서 출장을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설득을 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대기업 총수들이 가석방으로 풀려났을 때는 전면에 나서서 경영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남은 그 징역 형량 동안은 전면에 나서서 상당히 경영을 하는데 아직은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석방인 만큼 또 다른 재판들이 또 남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수감을 그 징역살이를 하고 네. 그 형량을 마쳤던 기업인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요. 네. 사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제 남은 형량이 다 리셋이 돼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인데 네. 가석방은 그 꼬리표가 계속 그 기간 동안 남아 있거든요. 네. 네.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성범죄 사범들에만 전자발찌가 착용되는 네. 것으로 알고 네, 네, 네. 있는데 기업인들도 가석방 기간 동안은 전자발찌를 채우는 경우들이 종종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인격적인 그 망신을 많이 모독을 많이 당하는 네.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이제 그 남은 경영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재판들이 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될 거예요. 네. 프로포폴 투약 지금 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 부분은 그 수감이 될 정도의 그 형량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네. 프로포폴 투약이 만약에 유죄로 입증이 될 경우 벌금형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는 네. 법조계 네.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네. 또 이 국정농단 사건만큼 묵직한 또 사건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재판이 하나 있어요. 네. 삼성물산이 그 합병하는 과정 아, 네네네. 과정에서 자본시장 통합법을 위반했다라는 네. 의미로 지금 현재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재판이 유죄로 받을 경우 또 그 실형을 살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또 상존해 있고요. 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만약 유죄로 결정이 날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에 의결권에 제한이 걸려요. 네. 그렇게 되면 향후 경영권에도 상당히 삼성그룹 자체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네. 그 지분이라고 합니다. 10%가 넘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될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한편 이 쌍용차의 인수전이 시작이 되면서 분위기가 꽤 치열하다면서요. 요즘 그 쌍용차가 상당히 또 이제 시장에 그 핫해졌어요. 그동안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상당히 많이 우리의 그 대중들에게 잊혀져가는 자동차 맞습니다. 회사였습니다. 네. 여태까지 그 쌍용차의 그 비애를 보면
설립 이후에 노조에서 자살한 사람이 30명이 넘는다 그래요. 아, 너무 안타까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주임만 6번 이상이 바뀌었고 네. 법정 관리도 2번째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쌍용차를 인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쌍용차의 저주란 말이 붙을 정도로 네. 쌍용차를 인수한 네. 회사들은 상당히 많은 손실을 많이 볼 수밖에 네. 없었고 채권자들, 금융권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은 손실을 받고 네. 또 노조 또한 직원들 또한 상당히 많은 강제적인 구조 조정이라든가 그 무급여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상당히 많은 생활고에 겪었죠. 네. 그래서 쌍용차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해결점을 꼭 찾아야 되는 네. 그런 그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쌍용차를 인수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또 전기차 시장에 불을 붙어서 앞서서 나갈 생각을 한다 이런 그 뉴스 헤드라인을 봤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쌍용차가 이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융 투자라든가 네. 네. 자본적인 투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여태까지 쌍용차가 번번이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실패를 했던 이유는 근본적인 회사의 그 쌍용차의 DNA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인수자만큼은 향후 쌍용차를 어떻게 잘 DNA를 바꾸고 네. 기업의 그 DNA를 바꿀 수 있는 적임자 기업인지 네. 상당히 많은 법원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뛰어든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에디슨 모터스. 네. 서울 시민들은 많이 그 무의식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대중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뒤에 에디슨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는 네. 그 이니셜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이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 버스예요. 아, 네. 네. 서울시 버스의 약 6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네, 이미 전기차로 많이 전환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에디슨 모터스 사명도 보면 그 전기차의 양대 산맥이 현재 미국의 테슬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테슬라와 과거에 그 전기로 경쟁 라이벌이었었던 에디슨. 아, 그래서 네. 에디슨과 테슬라가 역사적 100년이 지난 라이벌 경쟁 구도를 지금 또 이제 한국에서 또 네. 재현되는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에디슨 모터스의 수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강영권 회장 어떤 분이신가요? 참 이력이 재밌습니다. 네. 과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네. 만든 초대 PD예요. 아, 정말요? 예. 이분은 상당히 그것이 알고 싶다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기심 천국 네. 아시죠? 알죠.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아세요? 홀더 알죠? 호기심 어떻게 천국 아시죠? 아시는 네. 세대. 네. 그렇습니다. 그 강영건 PD였었죠 그 당시에. 이분은 상당히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못 참는 아. 성격이 있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있으셔서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범죄 사건 위주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많이 네. 주제들이 선정이 되는데 그 당시 강영건 회장이 PD로 있던 시절에는 UFO에 대해서 실체를 알고 싶다. 뭐 이런 좀 미스테리한 사건들에 대해서 재밌네요. 많이 그 파고들었었고요. 네. 저 그럼 잠깐 네. 네, 쿨링 타임을 가지는 김에 네네. 되게 가벼운 질문 하나 네네. 드릴게요. 편집국장님은 UFO 믿으세요? 가볍지가 않은데 질문이. 좀 UFO는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네. 글쎄 이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니 뭐 좀 이게 말이 짧아서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고 막연히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어딘가 다른 뭐 별에는 생물체가 살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잠깐의 환기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 강영건 회장이라는 분이 또 구조조정 없이 기업을 인수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강영건 회장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통찰력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게 뛰어나세요. 네. 미래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사업의 본질을 꿰뚫고 거기에 대해서 감언이나 구조정보다는 더 네.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네. 상당히 많은 가감한 투자를 또 때로는 하곤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쌍용차, 그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은 이제 상용차 부분, 트럭이라든가 버스 네. 이런 쪽만 에디슨 모터스가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승용차 사업 부분에 뛰어들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그 공장 라인이라든가 인프라를 깔고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네. 지금 있는 쌍용차의 직원들도 모자르다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네. 오히려 직원을 더 채용을 해야지 구조조정은
굳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오히려 좀 너무 낙관적으로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최근에 쌍용이 좋은 성과를 보였던 건 제 기억으로는 티볼리 말고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대처를 하시게 되고 이 강영권 회장님이 이 쌍용을 인수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쌍용차가 지금 인수 금액이 약 1조 원 정도 추산이 된다 그래요. 기존에 지금 현재 부채가 네. 1조 7천억 정도 지금 현재 있고요. 그 중에서 그 공익채권이 약 2,500억, 네. 공익채권이 약 6,800억, 네. 담보채권이 약 2,500억, 네. 그다음에 상거래채권이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1조 7천억의 부채를 어떻게 탕감받고 어떻게 갚아나갈지에 네. 대한 그 계획이 우선적으로 서야 되고요. 네. 네. 무엇보다 매월 적자가 몇백억씩 발생이 돼요. 네. 지금 현재 쌍용차의 이런 차량 판매를 보면 네. 실적이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네, 밑빠진 맞습니다. 독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된 유동성을 그 확보를 해야 되고 네. 계속된 추가 펀딩이라든가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뭐 기존의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만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에디스 모터스가 인수를 하면 또 승용차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R&D, 네. 전기차, 승용차에 대한 개발, 네. 디자인 뭐 등등 상당히 많은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히 초기 인수 자금 1조 외에도 어느 정도 자금이 추가로 투입돼야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걸림돌들을 얼만큼 잘 넘어설지 향후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또 이 부분 관련해서 더 덧붙여주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이번에 주인이 바뀌면 6.7기라고 해요. 네. 이번 쌍용차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됩니다. 네. 이번엔 단순히 자본의 규모로서만 판단할 수 없고요. 그래서 법원의 해생법원도 네. 상당히 그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그 예상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시죠? 1조 원이요. 1조 원. 네, 네, 네.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한진해운을 거의 강제 파산시키다시피 했어요. 네. 유지가 아니라 파산을 시키다시피 했는데 파산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공중분해가 돼요. 다 네. 있는 자산들 팔아서 사업은 네. 중단시키고 네. 빚잔치를 하고 지금 어떻게 됐습습니까? 한진해운이 파산이 되면서 HMMM 현대상 과거 현대상선이죠. 네, 흠이라고 하죠, 요즘. 네, 정말 흠됐습니다. 네. 지금 워낙 지금 수출 네. 물량이 많고 수입 물량이 많은데 해운 네. 대란이 일어났고요. 네. 그 HMMM만 거의 우전하다시피 하는 이런 해운 물류에 이런 네. 파동이 생기거든요. 한 기업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한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조심스럽게 되는데.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 네. 직원들에 딸린 부양가족들, 네. 채권자들, 상거래 채권자들, 납품자들 하면 네. 쌍용차와 관련돼서 몇십만 명이 먹고 삽니다. 네,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어서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하자마자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첫날 상한가, 이튿날도 급등을 보였는데요. 맞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처음 설정한 목표가가 얼마였죠? 예, 그 카카오뱅크 줄여서 카뱅이라고 하는데요. 네. 거의 빅뱅과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모하셨나요? 아니요, 전 못했어요. 아, 정말요? 공모를 하더라도 얼마 또 배정을 못 받다 보니까 네. 네, 뭐 맞습니다. 배당 주변에 받는 거 보니까 매주 요 정도 받더라고요. 워낙 그러니까요. 경쟁력이 네. 치열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카카오뱅크가 상당히 그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그야말로 네. 빅뱅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은행업 자체는 국가가 네. 울타리를 쳐준 하나의 거의 독점에 가까운 네. 산업군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그 보호를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네. 상당히 더딘 발전이 있었고 네.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주어진 밥그릇 내에서만 먹다 보니까 은행업 자체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네. 국가의 금리 정책에만 먹고 사는다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이런 은행의 업종 문화를 대거 바꾸는데 큰 네. 계기가 트리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카카오뱅크가 상장되기 전부터 상당히 그 장외 시장에서부터 핫한 주식이었었고 네. 애널리스트들 또한 가히 그 범위를 예상 가격 범위를 추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 그래요. 그만큼 네. 카카오뱅크의 무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제시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그 상장 가격에 대해서 공모가에 대한 많은 그 관여를 했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입이 있을 정도로 카카오뱅크는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았던 맞습니다. 네. 장의 대장주였었는데요. 네. 목표 주가가 교보증권은 상장되기 전날 교보증권이 냈던 것이 45,000원. 지금 이미 6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보란 듯이 애널리스트들의 그러게요. 예상 컨센서스를 네. 훨씬 더 상회 초과했습니다. 네.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4,000원을 제시했었어요. 오, 너무 낮게 잡은 거 3분의 아니에요? 1 토막. 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죠. 사실 그 카카오 M 때 네. 이제 그 상장되면서 그때도 파란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카카오 M은 지금 그냥 시동을 거는 거고 카카오뱅크가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카오뱅크에 되게 낮은 그 추정가를 설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 카카오뱅크 다 써보셨나요? 네. 네.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죠. 편해요. 이게 기존의 은행의 그 어플을 깔아서 모바일 뱅크를 하다 보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네. 공인인증도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별도 또 비밀번호 또 입력해야 맞습니다. 되고 이런 카카오뱅크가 너무 그 고객들의 입장에서 편리성을 주다 보니까 네. 카카오뱅크가 이 정도까지 은행업에 큰 이제 그 경쟁자가 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죠. 네. 카카오뱅크가 다만 이제 발목을 잡는 부분들은 이젠 대형 은행으로 분류가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작은 그냥 인터넷 네. 은행이라고 얘기하기도 네. 그 뭐랄까 큰 그 수식어가 될 정도로 은행 업계에서도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크게 긴장을 하지 않았다고요. 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단숨에 상장이 되자마자 전 상장 기업 내 탑 10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 일반 은행주들과 시총이 더 상회하고 높아요. KB 맞습니다. 국민은행보다도 지금 시총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정부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이게 인터넷 은행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기존의 은행들이 상당히 많은 발목을 잡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카카오뱅크도 그동안은 작은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핀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정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부터는 똑같은 국내의 동일한 대형 은행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면 여기에 따른 상당히 많은 규제와 리스크들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가상화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또 저희 V글로벌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 강세장에 네. 이렇게 찬물을 팍 끼얹는 그런 모습입니다. V글로벌 어떤 회사인가요? 그 암호화폐 거래소였었죠. 네. 이번에 그 추가 기소된 부분들은 그 사건의 몸통은 이미 구속이 됐었고요. 네. 추가 그 임원들이 또 추가로 3명이 됐다고 해요. 네. 이 같은 이유는 파도 피해자들의 규모가 끝이 지금 안 나오고 맞습니다. 너무 많은 그 피해 금액과 지금 네. 2조 원이 당초 수사했을 때는 2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아니 아까 그 쌍용 자동차를 인수를 하는 게 1조였는데 네. 2조 원이면 쌍용을 2번 인수하는 가격이잖아요. 참 문제예요. 이게 네. 지금 우리가 그 블록체인 이 코너를 통해서 가상화폐의 앞으로 활성화, 네. 우리가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건전한 투자도 유치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을 흐리는 네. 이런 사기꾼들에 대한 엄단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네.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이 더 커지고 이 네.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거든요. 네. 지금 그 범죄자들이 아직 물론 최종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범죄자라고 얘기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네. 현재까지 혐의를 받는 부분들은 수개월 내에 투자를 하면 3배를 돌려준다라는 투자 미끼를 많이 활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고수익 그다음에 소개시켜주는 사람들한테는 120만 원씩 수당을 주고요. 약간 다단계 같은 느낌으로 금융 사용했네요. 다단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당하신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 네. 할머니, 주로 할아버지들이 5, 많은데. 60대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대들도 취업을 못한 20대들 네. 혹해서. 네, 혹해서 네. 그러니까 인생에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부동산 많이 올랐잖아요. 네. 주식도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이 희망 등대가 이 암호화폐 시장밖에 네.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들을 오히려 미끼로 이용을 해서 이 V글로벌 관계자들은 과감하게 다단계 사기를 펼친 거죠. 너무 잔인합니다. 사실 비오더 컨퍼런스에서도 좀 구체적인 수치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통한 어떤 불법 자금이나 뭐 테러 자금 이런 자금 세탁 관련해서 사실 비트코인의 전체 거래액 중에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 좀 낙관적으로 사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조 원이라는 규모가 결코
시장에서 작지 않은 규모이고 맞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꾸준히 좀 이제 상기하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넘어가서 뭐 암호화폐를 지금 뭐 법정화폐 가능성을 정치는 사람들 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가능케 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뒷받침은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죠.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해외 경제 포커스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 부분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의 주제라는 그 세미나에서요. 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법정 통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네. 한은의 입장에서는 암호자산이 법정 화폐로 통용될 경우에는 지급 결제와 가치 저장 두 가지 화폐의 양대 축인 기능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암호화폐 자산들이 가격이 급등락이 너무 심해요. 네. 통화 기본적으로 법정 화폐가 되려면 급등락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급등락이 그러니까 등락은 있을 수가 있지만 네, 중요한 건 상대적으로 환율 그렇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환율 변동이 급등락이 될 경우 멀리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때 네. 네. 또 20년 전이 그 IMF 때 다 네. 원화 달러 시장이 상당히 급등락이 폭이 커지면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디폴트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암호화폐를 만약에 법정화폐로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국가 경제 기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에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네. 네, 사실 네. 네. 이 뭐 암호화폐가 종류가 지금 10,000가지가 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코인들이 어떤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 출시된 코인들이 아니고 화폐마다 이제 코인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 다른 건데 이제 항상 비트코인을 좀 주축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변동성이나 그런 문제가 계속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한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은이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비해서 법정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법정화폐로 갈 수밖에 없다. 또 반대 의견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일단 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휴대 지급이 편리하고요.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휴대 네. 지급이 편리하다 보면 국경 간의 환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 비용 발생되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앙 관리자를 배제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코너 이름이죠.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분산 원장으로 운용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네. 또 큰 장점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이러한 환경에서는 앞으로 그 비트코인 같은 주요 암호화폐가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뭐냐면 이런 암호화폐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부분들이 네. 미국의 그 달러를 계속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네. 전 세계 달러가 무한정 많이 풀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의도대로 한 전 세계 통화가 네. 법정화폐가 많이 풀리고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코비드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그 양적 완화, 달러를 찍어냈거든요. 네. 네.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발행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럼 부작용이 뭐냐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네. 유발이 됩니다. 네. 이러한 그 부작용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측면에서 암호화폐가 출발이 됐거든요. 네. 양쪽 긍정론과 부정론의 의견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컨디션으로 잘 알려진 HK 이노엔이라는 기업이 또 상장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여러분들 컨디션 아시죠? 숙취 해소제 컨디션. 컨디션. 네. 제가 어저께 슈퍼마켓에 갔는데 견디셔라는 그 유사 제품도 있거든요. 견디션. 네. 그렇습니다. 그 HK 이노엔이라고 해서 예전에 네. 그 CJ 제일제당에서 그 분사가 된 회사입니다. 네, 네. 숙취 해소제 음료로 지금 바이오헬스 기업이고요. 네.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아, 네. 현재 국내 제30호 신약 K캡틴 전문 의약품만 160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어제 그 HK 이노엔이 그 상장을 하면서 네. 장중에는 15%까지 하면서 상당히 큰 돌풍을 일으켰으나 네. 장 마감할 때는 약 강보합으로 네. 마감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상당히 카카오뱅크만큼은 아니지만 네. 전일 상장되기 전 장외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대어로서 네. 네.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 뭐 쇼핑몰 관리 사이트죠. 뭐 카페24가 네이버 인수설에 뭐 카페24까지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게 어떤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그 글로벌 전자 상거래 플랫폼 기업이죠. 네. 카페24의 지분 일부를 네. 투자하거나 인수한다는
소식이 장중에 루머로 퍼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업일보다 약 10% 오른 49,000원에 9,700원에 네. 장을 마감했고요. 장중에는 52주 신고가까지도 경신을 했습니다. 네. 네이버가 그 유수를 하려고 하는 카페 입사의 지분은 약 20% 내외라고 해요. 네. 투자 금액만 약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카페 입사 같은 경우는 그 1999년도에 설립된 벤처 1세대 기업이에요. 네, 네, 네. 지금 거의 주로 도메인을 이렇게 맞습니다. 만들어주는 도메인으로 그런 출발했죠. 곳이죠. 그다음에 지금 광고 마케팅 등 여러 가지 이제 네. 플랫폼 기업이고요. 개인 법인 고객만 현재 약 190만 명 회원을 네. 보유하고 네네.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네이버, 쿠팡, 그다음에 뭐 이런 쇼핑몰들보다 훨씬 더 선배였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들 대형 포털 사이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좀 위축된 건 또 사실입니다. 네. 지난해 매출 2,400억, 영업이익 8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에코프로 상한가의 이 배경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 에코프로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 에코프로가 그 전자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에 그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에 들어간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네. 이 자회사들이 많아요. 네.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개가 되는 이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상당히 많이 재평가되면서 이번 반기 때 상당히 좋은 우량한 재무제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때 그 상한가까지 갔고요. 물론 장중 마감할 때는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시가총액은 현재 1조 7천억이 넘는 네. 상당히 큰 이제 그 대형주로서 에코프로비엠이 자리 잡았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1부에서는 스튜데이 이승익 편집국장님과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의 소식 들어봤습니다. 저희 3부에서는 이동희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2부요. 2부에서. 네. 네, 그럼 저희는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